14장 창업자의 역설. 페이팔을 함께 시작한 6명 중에서 4사람은 고등학교 때 폭탄을 제조한 경험이 있었다. 5명은 만 23세 이하였다. 우리 중 4은 미국 밖에서 태어났고 3은 공산 국가를 탈출해 이곳으로 왔다. 유페는 중국에서 왔고 루크 노색은 폴란드에서, 맥스 레부치는 소비에트 산하의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당시 이들 나라에서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폭탄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우리 6명은 남들 눈에 괴짜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나와 루크가 처음으로 나눴던 대화는 루크가 인체 냉동 보존술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였다. 맥스는 국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로 국적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맥스의 가족이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는 바람에 맥스네 가족은 한동안 외교적으로 붕뜬 상태로 지냈던 것이다. 러스 시몬스는 트레일러에 살다가 탈출해 일리노이주에 있는 수학 및 과학 영재학교에 들어간 경우였다. 전형적으로 유복한 미국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켄 하월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켄은 페이팔 내에서 유일한 이글 스카우트였다. 하지만 켄의 친구들은 켄이 대형은행에서 제안받은 봉급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우리와 합류한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켄도 완전히 정상은 아닌 셈이었다. 창업자들은 누구나 다 특이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특이한 면만 과장해서 기억하는 걸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창업자가 되려면 개인적 특성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번 장에서는 바꿀 수 있는 관리형 경영자가 아니라 탁월한 개인 한 명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왜 더 강력하고 동시에 위험한지에 관해 이야기해본다. 창업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고 멍청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중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어디쯤 해당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종형곡선이 나올 것이다. 창업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특성만 모아서 그래프로 그리면 양쪽 끝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양끝이 뚱뚱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창업자들의 가장 특이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보통 반대되는 특성은 서로 배타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평범한 사람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가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창업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생기업의 CEO들은 현금은 없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백만장자일 수 있다. 뚱하고 고약하게 굴다가도 갑자기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들은 거의가 인사이더인 동시에 아웃사이더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면 명성과 오명을 동시에 떨친다. 그래서 창업자들의 특성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뒤집어진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 이 이상하고 극단적인 특성 조합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개인의 환경을 통해 습득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도 창업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전략적으로 어느 특성을 과장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른 모든 사람이 창업자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요인들이 모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각 요인은 서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순환관계는 보통 특이한 사람으로 시작해 더욱 특이하게 보이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버진그룹을 설립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는 타고난 기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브랜슨은 16세에 첫 회사를 차렸고 겨우 22세에 버진 레코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명성들은 꼭 타고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런 외모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브랜슨이 다른 극단적인 특성들을 키우는 동안 미디어는 계속 그를 뭔가의 왕이라고 불렀다. 브랜슨은 버진의 왕이었고 틀림없는 홍보의 왕이었으며 사막과 우주의 왕이었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 탑승객들에게 음료와 함께 브랜슨의 얼굴 모양을 한 얼음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브랜슨은 얼음왕이 되었다. 브랜슨은 훌륭한 홍보팀과 미디어 덕분에 우연히 명사가 된 평범한 사업가일까? 아니면 저널리스트들을 조종해 두각을 드러낸 타고난 브랜드 전략의 천재일까? 어느 쪽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쇼온 파커다. 쇼온 파커는 극단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시작한 인물이었다. 범죄자였으니 말이다. 쇼는 고등학교 때 용이 주도한 해커였다. 하지만 쇼이 16세 때 아들이 컴퓨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고 생각한 쇼의 아버지가 쇼의 키보드를 내다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쇼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FBI가 이 사실을 눈치챘다. 곧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쳐 쇼를 체포해갔다. 쇼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쉽게 풀려났다. 하지만 이 일로 쇼는 좀 더 대담해졌다.
3년 후 쇼는 냅스터를 공동 설립했다. 이 PEP 파일 공유 서비스 회사는 첫 해에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레코드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20개월 된 이 회사를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파란만장한 일들이 한바탕 지나가고 쇼는 다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페이스북이었다. 쇼는 2004년에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페이스북의 첫 자금 모집의 협상을 도와주었고 페이스북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2005년 그는 약물 사용 의혹을 받던 중 회장직을 내놓아야 했지만 이로써 그의 악명은 더욱 높아졌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쇼의 모습을 그려낸 이후 쇼는 미국에서 가장 멋진 인사 중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전히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쇼보다 유명하지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이 쇼 파커냐? 라고 물어본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역시 창업자들이다. 유명 인사들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브랜드를 설립하고 키운다. 예를 들어 레이디 가가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레이디 가가가 실제로 사람이긴 한 걸까? 그녀의 본명은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아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거의 없다. 레이디 가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었다가는 정신병자로 오인받아 잡혀갈 만큼 괴상한 의상을 입는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앨범 제목이자 타이틀곡의 제목처럼 자신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머리에서 뿔난 좀비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레이디 가가는 그녀 자신이 스스로 제조한 신화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대체 스스로에게 레이디 가가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레이디 가가는 아마 정말로 그런 식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극단적인 창업자들의 모습은 인간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전 신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오이디푸스는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인 사람의 전형이다. 그는 아기 때 버려졌고 해외에서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근사한 왕이었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만큼 똑똑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왕족으로 태어나 고아로 버려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혈통을 깨닫고는 도시를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에 세울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로물루스가 로마의 끝이라고 정해놓은 경계를 레무스가 넘어버리자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죽이고 이렇게 선언했다. 앞으로 내 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고 범죄자인 동시에 로마를 세운 왕이었던 로물루스는 자기 모순적인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였다. 보통의 사람들은 오이디푸스도 로물루스도 아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 간의 신화가 된 그들의 모습은 극단적인 면만 남아있다. 그런데 고대 문화는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유명세나 오명을 떨쳤던 이들은 언제나 민심을 반영했다. 번영기에는 칭송을 받았고 불운이 닥치면 원망을 받았다. 원시사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충돌을 멈출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 충돌 때문에 갈기갈기 분열되고 만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혹은 난폭한 경쟁 등이 평화를 위협하면 전체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사회에 이루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한 명의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효과적인 희생양일까?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양은 극단적이고 모순적인 인물들이다. 한편으로 희생양은 필연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스스로가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할 만큼 무력한 사람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희생양은 비난을 받아냄으로써 충돌을 완화시키는 인물처럼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 있는 구성원이다. 처형을 당하기 전 희생양은 신과 같은 숭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즈텍인들은 희생자를 희생자들이 바쳐지는 신의 현신이라고 생각했다. 희생자는 심장이 꺼내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었다. 이게 바로 군주제의 뿌리다. 모든 왕들은 살아있는 신이었고 모든 신은 살해당한 왕이었다. 어쩌면 현대의 모든 왕은 자신의 처형을 계속 미루고 있는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유명 인사들은 소위 미국의 왕족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연자들에게 영광의 칭호들을 붙인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록의 왕, 마이클 잭슨은 팝의 왕,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팝의 공주였다. 하지만 그런 칭호들은 지속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자멸한 엘비스 프레슬리는 과체중으로 변기에 앉은 채 혼자서 죽었다. 오늘날 그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마르고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뚱뚱하고 너저분한 모습이다. 마이클 잭슨은 사랑받는 어린 스타에서 변덕스럽고 거북한 모습으로 약물에 중독된 껍데기만 남았다.
세상은 마이클 잭슨의 재판에서 나온 시시한 이야기들을 실컷 떠들어댔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다. 우리는 무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창조해냈다. 10대 소녀를 슈퍼스타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러고 나자 모든 것이 궤도를 벗어났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모습이 목격되었고, 과식증과 거식증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자녀를 뺏긴 재판 내용이 널리 공개되었다. 그녀는 항상 조금은 미친 상태였을까? 아니면 유명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더 많은 유명세를 얻으려고 그런 것일까? 추락한 스타들 중에는 죽음으로 부활한 이들도 있다. 인기 음악인들 중에는 27세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짐 모리슨, 커트 코베인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불멸의 27클럽이 되었다. 2011년 이 클럽에 가입한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사람들이 나를 재활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죠. 싫어, 싫어, 싫어. 어쩌면 재활원은 불멸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에 그토록 매력이 없어 보였는지도 모른다. 영원한 록의 신으로 남으려면 아마도 요절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유명인들에게 하듯이 기술기업의 창업자들도 숭배했다가 경멸했다가 한다. 20세기의 기술기업 창업자들 중 가장 극적인 경우는 명성을 날리다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하워드 휴스일 것이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언제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공학에 더 관심이 있었다. 11세 때 그는 휴스턴의 첫 라디오 송신기를 만들었고 이듬해에는 휴스턴의 첫 오토바이를 만들었다.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 9편을 만들었다. 할리우드가 기술 혁신의 선봉에 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휴스는 동시에 비행사로서의 경력으로 더욱 유명했다. 그는 비행기를 설계했고 만들었고 직접 몰았다. 휴스는 비행기로 항공속도, 대륙 횡단 시간, 세계 일주 시간 등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휴스는 누구보다 높이 나는 것에 집착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의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은 인간이 신에 비견되고 싶을 때만 하는 얘기다. 휴스는 우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휴스의 변호사는 연방 법원에서 주장했다. 휴스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며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도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1939년 비행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의회 금메달을 받았을 때 휴스는 메달을 받으러 나타나지도 않았다. 몇 년 후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메달을 발견하고는 우편으로 그에게 붙여주었다. 휴스의 최후는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세 번째이자 최악의 충돌 사고를 겪었다. 그때 죽었다면 휴스는 역사상 가장 늠름하고 성공한 미국인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바뀌었고 진통제에 중독되었으며 대중들로부터 물러나 남은 30년을 혼자서 자기가 만든 감금 생활로 마감했다. 휴스는 언제나 약간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 어지간하면 아무도 미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미친 행동이 미친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경외의 대상인 것만큼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 눈에 띄게 성공하면 눈에 띄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은 빌 게이츠였다. 게이츠는 창업자의 전형적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서투르고 책벌레 같은 모습의 대학 중퇴 아웃사이더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사이더였다. 그는 자신만의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괴짜처럼 보이는 안경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걸까? 아니면 책벌레 같은 본성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라서 괴상한 안경이 그를 선택한 걸까? 정답은 알기 힘들다. 그러나 그의 지배력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앵커 피터 제닝스는 다음과 같은 그럴싸한 질문을 던졌다. 현재 전 세계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빌 클린턴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미국 법무부는 이 수사 의문문을 의문으로 놔두지 않고 조사를 진행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반경쟁 행위로 고소했다. 2000년 6월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개라고 명령했다. 게이츠는 6개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직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신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해체 명령을 뒤집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01년 정부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게이츠의 적들이 게이츠가 회사에 전념할 수 없도록 시간을 뺏을 만큼 뺏은 상황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 침체기에 돌입했다. 지금 게이츠는 기술 전문가로서보다는 자선 사업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빌 게이츠의 지배력을 끌어내리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돌아와 창업자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정반대였다. 잡스는 예술가였고 폐쇄적 시스템을 더 좋아했으며 다른 무엇보다 훌륭한 제품에 대해 고민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 반면에 게이츠는 사업가였고 제품을 공개했으며 세상을 운영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였고 자신들이 세운 회사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을 성취를 이룰 때까지 밀어붙였다. 대체 불가능한 창업자의 가치를 증명한 스티브 잡스. 맨발로 돌아다니며 샤워하기를 거부했던 대학 중퇴자 출신의 잡스는 스스로 만들어낸 광신적 인격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분에 따라 혹은 어쩌면 계산에 따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 큰 어떤 전략의 일부가 아니고서야 사과만 먹었던 그의 이상한 식습관을 이해하기란 도저히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기행은 1985년 그에게 역효과로 돌아왔다. 좀 더 어른스러운 감독 기능을 맡기려고 데려온 전문 CEO와 잡스가 충돌하자 애플의 이사회는 잡스를 자신의 회사에서 쫓아내버렸다. 12년 후에 돌아온 잡스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공식 하나로 압축되어 직업 경영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잡스가 임시 CEO로 고용되었던 1997년의 애플은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의 전임. 경영자가 회사를 거의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간 상태였다. 그의 마이클 델이 애플에 관해 했던 얘기는 유명하다. 어쩌겠어요? 문을 닫아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수밖에요. 그러나 잡스는 아이팟 2001년과 아이폰 2007년, 아이패드 2010년을 연이어 소개하다가 2011년 건강이 악화되어 사임했다. 이듬해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애플의 가치는 특정한 인물의 단 하나의 비전에 의존했다. 이 점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회사가 이상하게도 보다 현대적인 조직이 아니라 봉건적 군주제를 담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 한 사람뿐인 독특한 창업자는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강력한 개인적 충성을 얻어낼 수 있으며 몇십 년을 내다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훈련받은 전문가들로 채워진 비개인적 관료제는 얼마든지 길게 유지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시야가 더 짧다. 기업이 알아야 할 교훈은 우리에게는 창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창업자들을 더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점진적 발전을 넘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특이한 개인들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교훈은 개인에 대한 명성과 칭찬은 언제든지 오명과 축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창업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들이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창업자는 자기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서 최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독특한 특성을 지닌 창업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인랜드의 추종자들이 주동자라고 부르는 자신이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에서 보면 랜드는 절반만 위대한 작가였다. 그녀의 악당들은 진짜였지만 그녀의 영웅들은 가짜였으니 말이다. 꼴트의 협곡소설 아틀라스에 나오는 주인공 꼴트가 만든 일종의 공동체는 없다. 사회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는 없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강인한 개인의 표지가 아니라 대중의 숭배 혹은 야유를 진리로 오해한 사람의 표지일 뿐이다. 창업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스스로가 만든 신화를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똑같이 모든 기업에게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은 모든 의미의 신화를 잃어버린 후 그 각성이 지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맺는 말,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멀리 내다보는 창업자들도 20년, 30년을 넘어서까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 관해 우리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강의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인류의 미래에 4가지 패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가 번영과 파멸의 끝없는 반복이라고 보았다. 불과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불운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감히 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안정상태가 정말로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몰락의 반복.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불안감을 억누른다. 일반의 통념은 전 세계가 현재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과 비슷한 발전된 안정기를 향해 수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래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안정. 현대 세계가 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현대적 무기가 유례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너무나 파괴적인 몰락이 일어나 인류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 말이다. 멸종. 그런데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상상하기가 힘든 것은 마지막 가능성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것이다. 이런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여러 형태의 결말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모두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감히 묘사조차 해볼 수 없다. 도약. 과연 넷 중 어떤 미래가 될까? 몰락이 반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은 문명의 기초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긴 암흑기 이후에 회복기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명이 전멸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멸종의 경우에는 인간의 미래에 관해 생각해보고 할 것조차 없다. 미래를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띈 시기라고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미래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화와 융합, 획일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을 따라잡고 전 세계는 경제적 안정기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글로벌화된 안정기가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런 안정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기껏해야 지구상 모든 개인과 회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경제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자원에 대한 소비 경쟁까지 감안하면 글로벌 안정기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경쟁의 압박을 완화해줄 새로운 기술 없이는 정체 상태가 폭발해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정체 상태의 붕괴와 함께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네 번째 시나리오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 말이다. 이런 결과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란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를 뛰어넘는 상황을 상상해 일단 붙여놓은 이름이다. 특이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레이 커즈와일이다. 그는 무어의 법칙에서 시작해 수십 가지 분야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상한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특이점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미래가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 특이점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이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능성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지금보다는 낫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우주적 규모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뿐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히 지금과 다른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처음 고대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낯설고도 신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